네, 안녕하십니까. 시민 모두가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윤혜고요. 우리 길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프닝 영상 보시고 네. 내년 수업에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할 것만 같다. 생각보다 많이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더 용기를 내주세요. 생각보다 애들이 이상한 것들을 굉장히 잘 찾아보니까 네, 금방 알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큼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TBS부터 돌아가면서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언론노조 TBS 지부 송지연 지부장입니다. 네, 저는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네, KBS 본부장 강성원입니다. 네, MBC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KBS 투쟁본부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KBS에 특히 저희가 온 이유가 있는데 국회에서 KBS가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 세 분이 오늘 또 국회를 잠시 다녀오셨습니다. 네. 국회 콘서트, 토크 콘서트 다녀오셨는데 어떠셨는지? 뭐 솔직히 좀 지루하긴 했는데 네. 그 이동관 탄핵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뭐 언론인들 야사당? 야사당 예. 야사당이 네. 언론인들을 불러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어요. 언론 장악, 언론 탄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리는 내용이었고 네. 각 지본부의 조합원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서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네. 자기네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뭐 그런 거 진솔하게 얘기하는 뭐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탄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 언론인들이 힘을 모아서 네. 지금 이동관의 만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죠. 내일과 모레까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티셔츠가 왜 오늘 핑크를 놓고 오셨나요? 저희가 오늘 제가 정신이 하도 없어가지고 까먹었는데 네. 오늘 여러 가지 YTN에 중요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은 잠시 뒤에. 아니 핑크 아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핑크. 핑크 아까 전에 우리 네. 아니 핑크 조이랑이 선배가 근데 안 갖고 왔다고 하니까 핑크색 네. 여와 내복을 사와서 이거 입고 하라고. 네, 목에라도 두르라고. 네. 네. 아, 저희 예쁜데 왜 한번 집에서 네. 탄핵될 거예요. 아, 집에서. 네. 참아 네. 시청자들 위하여. 네. 그리고 아까 댓글에 쑥스러워하시네요, 되게. 지금 이제 100분은 조금 안 되시긴 했는데 무슨 D-Day D-2가 뭐냐라는 질문에 이동관 탄핵 D-2를 저희가 이제 얘기해 드리고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내일 본회의 상정되고 네. 그 다음 날에 이제 투표. 네. 맞습니다. 오늘은 특히 YTN에 핫한 뉴스가 많기 때문에 정신줄을 놓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이제 좀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큼티에서 생긴 일,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볼 텐데 먼저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큼티에서 생긴 일 보고 오시죠. 언론노조 조합원 여러분, 시민 동지 여러분, 예전 MC 이진순 대표님. 네, 제 짝꿍이 저기 계시네요. 방송통신위원회법 1조에는 설치 목적이 방송의 자유와 근데 말씀하실 때마다 본인이 작가 출신이어서 말을 못한다고 하시면서 제일 잘하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이동관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해온 어떤 일이 방송의 자유, 방송의 요즘 몸이 공정성, 좀 방송의 불편하신데. 아, 그래요? 네. 조금이라도 기여를 그래도 하는 요즘 매일 저렇게 나가시네요. K 본부장님. KBS 감동적인 본부 앞이죠. 연설이었어요. 이동관을 탄핵시키는 그 영혼을 담아 정치가 정치. KBS 본부장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저 트럭인 거예요? 트럭? 네. 우와. 멀쩡해 보이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가 걷다가 저희가 싸웠던 그 KBS 앞까지 모르고 그 집회 신고 시간이 끝나서 이제 다시 옮겨가. 여의도 광장까지 걸어와서 거기서 그냥 공원길로 해갖고 KBS 앞이에요. 강 본부장님의 그 연설 능력이 네. 거의 지금 정점을 그러니까. 가고 있습니다. 정점을 찍고 5년째입니다. 5년. 5년 하면 취재 보도를 하셔야 될 분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지금까지 싸웠던 국민들이 회초리 들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너무. 그래서 지난주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초리 그때 가져갔었지. 아하. 회초리 맞았어야 되는데. 단체 협약이 되는 것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소연만에서는 멈춰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 이렇게 어떻게 쭉 싸울 것인지 보는데 저들을 관중 중에 어떻게 양승동 사장님이 계신 거예요. 전 사장님. 일부러 더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똑바로 보여줄
줍시다. MBC의 사장을 잠깐 보자고요. MBC의 최대 주주인 박문진 이사장과 누가 잘 알아. 하는 과정에서 4번이나 법원에서 부당하다는 결정이 뒤에 아우라가 약간 햇빛 아우라. 공영방송 장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이동관이라는 자는 여기 어디예요? 대법원까지 여기가 충정로역쯤에 멈춰갖고 예, 잠시 쉬면서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예, 앞에 나왔어요. 저희가 한 10km 정도 쭉 그 행진하면서 왔거든요. 장악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여러분들이고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이동관을 통한 방송 장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정보를 알지 못하고 정권 친화적인 일방적인 정보들만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끊으셔도. 언론 민주주의는 훼손되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KBS 상황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동관 수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TNC 부장 고한석 권석 씨 부장. 여기 어딘가요? 통신위원회에서는 첫 출발. 자본의 넘기는 옆순이네, 프레스센터. 옆순. 네. 예.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YTN의 공동성은 너무 좀 절대 작게 자본에 넣어. 넘어가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밑에서 너무 이렇게 다른 두 분 샷이 좀 마이크가 달라서 원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것을 거부하고 엠프가 있습니다. 달라서.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나서고 권력이 언론을 감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고 뒤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을 겁박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자가 이동관입니다. 이동관은 반드시 탄핵돼야 합니다. 네, 정말 한 주 동안 우리 큼티분들이 이 추운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면서 시민들에게 또 알리고 계셨군요. 그나마 전날은 날씨가 그래도 조금 괜찮아서 네. 이렇게 오전엔 되게 비가 왔는데 오후에는 개 같고 네, 날씨도 그렇게 막 춥지는 않아서 프레스센터부터 저희가 여의도 KBS 앞까지 네. 행진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또 알렸고 저희야 뭐 사실 아직은 그렇게 걸어도 괜찮은데 네. 권영길 전 그러니까요. 언론노조 위원장 초대 언론노조 위원장 또 지금 지금 약간 80대 건강이 시조죠. 건강이 또 지금 투병 중이신데 네. 그럼에도 3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함께 거예요? 걸으셨고 KBS 정말요? 앞에서 또 이렇게 연설도 해주시고 네. 아까 그 저희 국회 얘기도 했잖아요. 국회도 원래 이제 이부영 네. 이사장님도 오시기로 되셨는데 이날 3시간 넘게를 쭉 다 완주를 하셨어요. 같이. 그래서 이부영님은 누구신데요? 그 동아투이 자유언론 자유언론 실천재단의 실천재단, 이사장 전 이사장이시고 언론인이신 거죠, 이분도? 전직 언론계 큰 어른이시죠. 아. 언론. 해직 언론 출신이시고 그렇군요. 부영건설의 그 회장님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닌 거고 제가 몰랐어가지고 알겠다. 그래서 그때 권영길 위원장께서 한 수십 년 동안 이제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라 시위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네. 행진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걸으면서 시민들의 표정을 봤더니 네. 자기가 이제 걸어본 시민들의 표정을 보면 이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동의 공감대. 정도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 찡그리고 화내고 이런 분들보다는 우리의 주장에 좀 동의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걸 좀 느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직 100분이 안 됐습니다. 아, 네. 하지만 우리는 메인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가질 수 없다면 매각, 민영화, 초읽기입니다. KBS 이야기 좀 더 하고 KBS 이야기요? 네네, 예. 어떤 이야기 더 하고 싶으시죠? 저희 KBS 그렇죠. KBS 요새 계속 이어지는 난리. 100분이 넘게 들어올 때까지. 네, KBS는 그, 제가 또 네.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어제 낙하산 박민이 네. 이제 전체적인 진용을 갖췄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보직자들을 다 임명을 이제 대부분 했군요. 했는데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을 좀 뭐 발표를 했죠. 근데 사실상 이제 그 자기네들이 이렇게 수신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공영방송의 재원이고 큰 토대이기도 한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또 유지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은 없이 과거 이제 역대 그냥 비효율의 측면에서만 해서 이렇게 뭐 줄이고 없애고 공영방송 자체를 축소시키려는 이제 그런 안들을 내놨어요. 그래서 아마 좀 저희의 싸움이 더 거칠어질 것 같고 네. 또 하나가 그 중에 핵심이 저희가 이제 단체 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임명 동의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장들 보도에 관여할 수 있는
그 시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보도 책임자들, 시사 프로그램 책임자들, 라디오 책임자 국장에 대해서 임명 동의제를 하게 되는데 과반수인가요? 과반수. 저희 과반 투표에 이제 뭐 과반 이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거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해서 뭐 이런저런 뭐 지금 논의나 협의의 과정이 아니라 네. 이 자체를 지금 아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강하게 싸워야 될 것 같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만 이걸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MBC도 있고 YTN도 있죠. 네. 예, 뭐 SBS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네. 이제 보도 담당 국장, 그다음에 인터넷 뉴스 관련 담당 국장, 영상 취재 관련 국장, 라디오, 그다음에 시사 교양 프로그램 국장, 그다음에 편성 국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장이 임명을 하면 그 각 분야의 직원들 전체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과반 이상의 동의 이제 반대를 하면 네. 임명을 할 수 없게 이제 협약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인기 투표라든지 인사권을 침해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네. 이제 보도를 책임지는 자리다 보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발현할 수 있는 자가 와야 한다는 취지로 다 만들어 둔 장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싸움이 또 꽤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19년에 예, 저희 KBS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단체 협약에 들어 MBC는 있고 그 전에 만들어진 그 전년도에 아마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저희는 이게 촛불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 아닌가요? 그렇죠. 맞죠. 예, 그 전에는 이제 기자협회라든지 이게 강제성이라는 게 없었죠. 근데 이제 강제성을 부여한 게 말씀하신 대로 2019년 단체 협약이고 단체 협약이 앞서서 그 편성 규약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방송법이 위임한. 근데 그 편성 규약에 사실은 또 KBS의 편성 규약이 이런 것들을 또 뒷받침해줘요? 예,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단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사장 바꾸고 사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간부들로 싹 교체해갖고 이제 보도를 친정권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경험들을 하면서 어쨌든 주요 이 보도와 시사교양 관련 국장을 임명할 때는 내부 구성원들의 일정 정도의 동의는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내부의 중요한 견제 장치인데 네. 그거를 이제 약속을 해놓고 지금 실시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게 있어요? 그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가 결국에 이제 법적인 것들로 다퉈봐야 하는데 다툴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논란의 영역이 돼버리니까 이건 사실상 어떤 합의의 문제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또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고 네. 예. 이게 강조해야 될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촛불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그럼 공영방송 애들 뭘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직원들이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내부에서 이런 준비를 해서 더 공정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만든 것이거든요. 견제장치. 이게 그래서 이게 노조의 요구다라고 지금 박민 사장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사실 이게 시민들의 어떤 요구를 노조가 내부 제도화한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네. 길님이 멋지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그렇구나. 좋습니다. 100분이 넘었는데 다시 또 빠졌네요. 자, 100분이 넘은 눈을 기억하면서 메인 토크 바로 이동관의 민영화 발언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선진국 어느 나라도 그 공영방송이 이렇게 그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으로서의 그 본원적인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도 뭐 좋다고 보지만 지금은 공영방송이라는 그 명분은 걸고 사실상 흔히 그 밖에서 노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건들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서 편파적인 뉴스를 내보내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질문하신 말씀대로 분이 윤지현 자유로운 의원이 정보 소통, YTN 이거를 정치부장 위해서는 출신이신데 저는 공영방송은 당시에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뭐 말하자면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민영화라는 표현은 저는 별로 친권력적이기로. 그 정보 시장의 유통도 말하자면 경쟁 체제 속에서 관상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관상이 안 올바른 좋다고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 보여요. 좋습니다. 자, 저 또 노영방송 얘기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MBC나 뭐 이런 KBS가 노영방송이다라고 하면 노조위원장의 권력이 제일 세야 될 거 아니에요. 되는데. 그럼 노조위원장을 하려고 막 서로 투표에 나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 경선을 해본 적이 그 없다니까요. 무조건이에요. 네? 다들 이제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여서 하기 안 하려고 하는 자리들인데 노영방송이면 노조위원장을 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 올리브영 생각나네. 근데 이동관이 말하는 뭐였지? 공영방송 이렇게 많은 나라는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실이에요? 네, 사실인가요? 길래?
질문 못 들었습니다.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 그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공영방송이 많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미국, 영국도 이제 BBC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 있고 네. 우리나라는 사실 완전한 공영성을 갖춘 방송국은 KBS 하나죠. 네. 공영성을 갖고 있는 방송국이 MBC, YTN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 구조에서 공영 지분을 통해서 근데 이제 경영이나 이런 데 개입을 하지는 않고 있죠. 근데 이제 BBC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KBS처럼 이사나 사장 임명 이런 데 관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외국에서는 공영 방송이 무엇이다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 이게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영성을 갖고 있는 방송국이 많다. 그래서 이게 개수는 많지만 정말 공영 방송의 체제를 체계적으로 갖고 있지는 못한 상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공영방송이 그럼 많으면 왜 안 되는지 묻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많아서 뭐 국민의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 MBC 같은 경우에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유 구조만 공영이지 실제 광고를 팔고 콘텐츠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런 식의 공영방송이 있는 게 국민들한테 무슨 폐가 되는 거죠? 오히려 더 공영성이 높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경쟁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1년 전부터 이미 이런 지라시가 있었대요. 공영방송 너무 많으니 최소한만 남기고 민간에 다 팔아버리겠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런 지라시들이 많이 돌았는데 KBS 1과 EBS만 남기고 공영방송을 다 민영화하려고 한다. 이것들이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님, 윤 정부가 왜 이렇게 공영방송의 민영화에 집착하는지. 일단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기도 한데요. 그 전에 하나 공영방송이 왜 이렇게 많느냐라는 질문은 틀린 질문이고요. 왜냐하면 실제 공영방송이 지난 30년도 한 번도 양쪽으로 늘어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제 SBS가 1990년도에 만들어졌죠. 민영방송입니다. 네. 그러고 나온 것이 이제 케이블 방송이에요. 이것도 이제 민영방송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위성방송. 그리고 나온 것이 종편, 잘 아시겠지만. 네. 뭐냐면 방송 영역에서는 한 번도 공영성이 확장된 적이 지난 30년 동안 1도 없어요. 공영성이. 네. 네. 오히려 이제 민영 시장 방송들 확장이 무한적으로 늘어났죠. 지금 IPTV 통신사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민영 방송이에요. 그렇죠. 이처럼 이제 시장이 지배하는 방송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통위는 그 사실을 숨기고 공영방송 개수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 마치 지금 시장에서 이제 공영방송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팩트, 가짜 뉴스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오늘 제가 질문이 이렇게 정신 차리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수강을 안 하겠어요. 질문을 기억을 못해요, 교수님께서. 교수님, 네. 윤 정부가 왜 이렇게 공영방송의 민영화에 집착하는지. 이 정도면 집착 아닙니까? KBS 사장 낙하산으로 꼽고 YTN 어떻게 해서든 2인 체제에서 막 넘기려고 하고. 그렇죠. 왜 이렇게 집착합니까? 그 주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이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윤석열 정권이거든요. 정권에 했을 때는 정치 권력을 분배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단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죠. 공영방송이 민영화됐을 때 이 정권의 어떤 이익들이 이 집단에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정권의 권력 특징 중에 하나는 언론 권력과 정치 권력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가 됐을 때는 분명히 이 민영화의 시장의 이득이 이 정치적인 권력 집단과 언론 권력 집단에 넘어갈 거라는 것이죠. 뭐 언론이나 방송에서의 어떤 권력은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정치적 영향력과 그다음 시장에서 광고 시장. 네. 이 두 개가 지금 미디어 시장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체들에게 넘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게 민영화에 집착하는 이유를 마치 정치 권력의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정치 권력에서 누가 이득을 볼지는 사실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언론이 또 이득을 볼 것인지를 이제 보기 때문에 광고 시장과 정치 영향력 과연 어느 미디어가 그걸 가져갈지 뭐 시청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정치뿐만 아니라 어떤 광고 시장 언론의 그 자본적인 부분에 있어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지금 말씀인 단편적으로 거죠? 지금 정부 공공영역에서 정부 광고 시장이 1조 7천억, 2조 정도 되는데요. 정부에서 줄 수 있는 광고 시장이요? 네네. 1조 7천억이요? 그게 아마 언론재단에서 이제 집행하는 그게 공익 광고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정권에서
굉장히 특정 매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수 매체에 넘어가는 시장이 훨씬 커졌어요. 그 대신 이제 MBC 줄어들었죠. MBC 반토막 났죠. 네. 아 그래요? 이런 건 몰랐어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민영됐을 때는 민영 광고 시장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첫 이 정권이 첫 그 인수위 시절이라고 그러죠. 그 시절부터 일관되게 이제 미디어 분야에서 나왔던 얘기는 네. 뭐 우리가 이제 좀 과격한 언어들로 표현을 하면 뭐 KB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TV 분리라든지 민영화 얘기까지 나오기는 했으나 네. 이게 결국엔 이제 약간 시장 논리에 대한 미디어판을 시장 논리로 재편하겠다는 그 학계에서 좀 그런 논의들도 좀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전파 자체가 이게 아무리 뭐 민영 방송사가 사용하는 전파라더라고 하더라도 전파가 가지는 기본적인 공공재적인 성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SBS 같은 경우도 소유와 경영을 이렇게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들이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어떻게 민영화를 해서 그 뭐 시장의 논리를 적용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의 논리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도 같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보도 기능 이런 것들 시사 기능들을 아예 그냥 쥐어 틀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것들이 비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공영성이라는 거를 이렇게 깔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떤 권력 감시 적 역할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공영이 민영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주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사주가 정권에 맞서서 뭔가 정권을 감시하고 이런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영속적으로 어떤 공영성을 낮추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민영화한 단어를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안 썼으면 좋겠는데요. 사유화에 가까워요. 언론의 사유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민영화하면 시장 논리에 마치 작동하는 그렇죠. 미디어 네.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네. 그렇지 않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주 중심에 어떠한 그 정책 방향이나 뭐 취재 논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는 그 것이거든요. 사유화는 언론 학계에서 있는 그 텀인가요? 아니면 권석 지부장이 만들어내신 신조어입니까? 사유화요? 네. 신조 학술 사유화. 사용화는 아마도 네. YTN에서 처음 사형? 만들어낸 사형당한다고요? 사형 사적으로 민영할 아, 때 사형. 공적인 영역의 것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의 것으로 옮겨간다. 사형. 영어로는 프라이빗이제이션에 동일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굉장히 입장이 당겨져 있죠. 사용화로 이제 YTN 문제를 사용화로 요즘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민영화라고 했을 때는 시장 논리에 따라서 시장적으로 이렇게 점차 소유구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에 의해서 그렇죠. 굉장히 오늘 뭐 그게 이제 보류가 되긴 했지만 강압적으로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민영화가 아니라 사용화가 맞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 사영화에 대해서 사영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가장 시급한 당사자 YTN입니다. 자, YTN 2인조 날강도의 저열한 꼼수. 아, 약간 오늘- 톤다운 했네요. 좀 네네. 바꿨네. 아니 뭐 키워드 적으라 그래서 네. 원래 그랬는데 톤다운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적확하게 오. 시적으로 검은색 취지의 흰색. 오. 오늘 기억도 YTN에 네. 어디요? 가운데로? 아, 네. 검은색 취지의 흰색.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저도- 오늘 YTN이 처한 운명입니다. 검은색 취지의 흰색. 네. 이게 뭐냐면 이게 YTN 사용화 시도가 작년 여름부터 있었고 이게 1년 넘게 끌어오고 있어요. YTN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민간 네. 자본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9회 말까지 왔습니다. 이제 배로 치면 침몰 직전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방통위가 유진그룹은 YTN을 인수하겠다고 선언한 그 자본이고요. 네. 유진그룹의 최대 주주 지위를 승인해주면 이제 네. 사실상 끝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네. 이제 남은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취소 소송하고 하는 그런 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의외로 예상외로 네. 방통위에서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를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보류를 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보류를 했냐면 승인 취지의 보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가만히 말이에요?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승인이면 승인이고 보류면 보류지. 네.
승인 취지의 보류는 대체 뭔가 네. 제가 그래서 검은색 취지의 흰색이다 되게 모순된 아, 거다 말이 안 맞다. 예, 말이 안 맞아요. 승인 취지에 보류면 이따 좀 나중에라도 승인을 한다는 얘긴지 네. 뭐 그렇다는 얘기가 그냥 아닌지. 보류해도 네. 될 걸 굳이 앞에 승인 취지를 붙이는 그러니까요. 그 속내가 참. 네. 예. 그 이유가 뭔지는 정말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거나 그 예, 예. 유진 ENT라는 곳이 네. 1인 컴퍼니 맞습니까? 그리고 네. 계획서나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게 하나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그거를 제출해라 방통위에 보고를 그렇죠. 했다고 하는데 방통위 자체적으로 그 유진그룹의 최대 주주 적격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꾸렸거든요. YTN에서요? 아니 방통위에서. 방통위에서?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 유진 ENT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문제를. 네. 이게 유진그룹이 유진 기업 등을 통해서 직접 YTN을 소유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네.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아마 뭐 세제 문제, 같은 뭐 계열사 간 혹은 지주사 정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YTN을 소유하겠다고 하니까 네. 심사위원들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YTN을 경영하려고 하는 그 모회사라면은 어떤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을 요구를 한 거죠. 지금 애프터선님께서 오늘 일단 YTN 보류됐다는 소식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할 입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와인님보다 이 사안을 훨씬 논리적으로 설명해줄 분이 이 안에 계십니다. 바로 언론아사 카메라 감독님 김현식 감독님이세요. 네. 원샷. 이분께서 그 아주 아침 방송에 핫한 뉴스 공장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김어준 뉴스 공장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참고로 김현식 감독님은 오늘 YTN 시청자위원이세요. 그리고 민원연의 미디어 승인이 위원이시고요. 결정입니다. 자, YTN 시청자위원회 김현석 위원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식인데 김현석으로.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디어위원 김현식이라고 하고요. 예. YTN 13기 시청자위원으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정말 졸속 날치기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일단은 절차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유진 ENT가 변경 승인 신청을 제출하는데 왜 빨리 주고 목소리도 달라. 이번 심사위원회를 이견을 하고요. 그리고 21일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24일에 사실상 그 마지막 절차라고 할 수 있는 YTN 대표자 청취 요청을 하는데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숨이 차는데 이 중요한 과정을 불과 10여일 만에 다 저게 처리를 정말 말도 안 했어요. 되는. 방송법에는 보통 2개월 그리고 최장 30일을 연장을 해서 9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 달 걸리는 걸 할만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JT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루 만에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현재 분위기로는 탄핵이 사실상 되는 거의 거죠. 유력시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동관 위원장이 바로 즉시 직무가 정지가 돼요. 탄핵 전에 그렇게 하려고 되면은 그러구나. 유진 ENT는 아마 세계 최초로 예. 승인 신청을 한 11월 8일에 승인 신청을 내고 11월 29일이죠. 이 2주 만에 거의 2주 만에 약 2주 만에 대형 방송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성의 상징 YTN을 인수하게 패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엄청 잘하시고. 자리를 바꿔서 제가 학생회장님 출신이세요. 대학 언론아싸. TBS 위원장님들이 참여하는 언론아싸 오늘 밤 9시 오마이뉴스 깨알 같은.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광고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많은 뉴스 공장 청취자분들은 언론에 많이 관심이 없나 봐요. 지금 131분 순서보다 3분의 1이 안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이제 제 방을 많이 보시니까 저희는 가열차게 달려봅니다. 네. 자, 김현식 감독님이 뉴스 공장 가셔가지고 아주 정말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2주 만에 대형 방송사 심사가 끝나는 건 이례적이다. 전례 없는 일이고요. 보통은 평균 2달 걸려요. 60일, 길게는 90일.
정확히는 기억이 안 돼. JTBC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보에서 JTBC 홀딩스인가로 넘어가는데 아직도 안 넘어가고 있어요. 1년째. 최대 합격 심사를. 네. 계속해서 방통위가 방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진 그룹이 변경 승인 심사를 한 지 하루 만에 기본 계획을 의결했어요. 광주 방송의 최대 주주가 바뀔 때는 그때 75일이 걸렸어요. 신청하고 기본 계획 의결할 때까지. 네, 졸속이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방통에서 왜 보류를 냈을까요? 이 결정을 보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공장장도 뭐 탄핵 때문에 한다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동관 탄핵이 이제 막바지에 왔으니까 빨리 네. YTN 팔아버려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다들 이제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왜 보류할 거? 합리적으로 보면은 네. 심사위원님들도 정말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건 도저히 예, 너무 승인할 수 허접하다. 도저히 준비가 안 됐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게 가장 합리적으로 이제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이러다가 나중에 가면 처벌받는다는 거를 이제 잘 알아요. 예전에 TV조선 네, TV조선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블랙리스트 문제부터 해서 전 정권에서 했던 것들의 문제가 나중에 그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 분들도 이렇게 함부로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YTN이 마지막에 그 이상인 부위원장이 유진기업의 변호인이었다. 자체적으로 취재가 꼭 네. 폭로했던 것이 막판에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유진그룹이 뭐 사회적 평가, 경영 평가에서 꼴찌라는 점, 노조 네. 탄압했다는 점, 그다음에 계열사 부당 지원해서 오늘가가 사실상 사익 편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들을 노동조합에서 제기를 했고요. 네. 그 부분들을 해소하라고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돌려보냈다?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틀 후에 이동관이 탄핵이 되고 방통위가 한 명이 남습니다. 네. 어제전 뉴스에 보면은 가방이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이 이동관 탄핵 시 1인 체제라도 해야 된다. 국민들의 시청권을 위해서 1인 체제라도 방통위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근데 했는데요. 원래 그분은 아무 말이나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보류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쭉 탄핵이 됐을 시에 쭉 미뤄질 수 있는 사안입니까? 탄핵이 되면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의결할 수가 없어요. 방통위 법상. 혼자는 안 되는 거죠? 혼자 안 되는데 그냥 박성중 의원 그분은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열려면 위원 두 명이 열지도 못해요 두 회의를. 명이 요구를 해야 되고 네. 위원장이 요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위원장이 요구해도 제적의 과반수가 필요해요. 그 얘기는 저런 얘기는 그럼 이상인 부위원장을 위원장 무슨 직무대행으로 만들어서 회의를 열고 혼자서 제적위원회 가봤으면 단독적으로. 뭐 사람을 반으로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한 명이 그럼 회의 열고 한 명이 결정하겠다는 정말 진짜 아니면 독재적인 3명을 발상. 뽑으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3명을 뽑으면 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대2가 돼요. 여야가. 방통위가 5명이잖아요. 네. 야당이 2명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2명이죠. 대통령이 2명 했고 이제 여당이 한 명을 임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3대2 구도인데 네. 지금 한 명인 그 방통위원장이 탄핵되잖아요. 되면? 그러면 지금 한 명 남아 있는데 3명을 임명하면 여둘 야둘이 야둘. 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대로 의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 합의제 정신에 맞는 방통위 구조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이동관이 탄핵되면 방통위 업무가 완전히 중단이 되고 방통위 업무가 엄청 방해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방통위원회는 순리대로 나머지 3명을 임명하면 돼요. 3명 임명돼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2사람만 갖고 기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방통위의 업무 방해를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당 탄핵되면 간사람이. 그럼 최대한 보류는 될 수 있다. 이걸 그렇죠. 좀 미룰 수는 있는 거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텐데 그 결정이 날 때까지는 방통위가 멈추게 되니까 YTN도 숨 돌릴 시간은 두 있는 달입니까? 거죠. 보통 한 2-3달 대여섯 달 정도 최대 180일 이내에 네. 결정을 해야 돼서 보통 한 대여섯 달 정도 걸려서 결정이 나오죠. 네, 길님 그러면 대한민국 보도 전문 채널 이렇게 사기업에 넘어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사형화와 비슷한 문제점입니까? 당장 이제 뭐 언론 보도 매체가 사기업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정도가 있죠.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보도가 안 나가는 것,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뉴스가 아니라 왜곡된 뉴스가 나가는 부분, 네. 그리고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 몰라도 네. 안물안구. 그게 보통 이제 땡유 뉴스라고 하는 부분, 네. 이제 그 부분이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가장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9.19 이제 정전 협정 같은 게 이제 네. 없어졌는데 군사합의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군사합의가 없어졌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협이 목전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네. 어떤 위기 상황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치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나가는데 매체들이 이용 나갈 수가 있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보도 전문 채널이 사실 이런 거거든요. KBS, MBC나 이제 조선일보 모두 할 것 없이 가장 뉴스를 먼저 받는 곳이 뉴스를 이제 YTN이나 연합통신에서 먼저 받아요. 이건 뉴스의 도매상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가장 많은 기자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에 가장 많은 특파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사실은 YTN하고 연합 네. 통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뉴스를 생산하는지가 사실은 다른 모든 언론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왜곡된 보도는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부산 엑스포 취지만 하더라도 매일경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49대 50을 다 따라왔다. 결선에서 대역전극이 펼쳐진다. 그렇죠. 네. 막 이런 기사들이 났거든요. 이건 완전 왜곡 보도잖아요. 그리고 이게 안 됐을 때 제가 다음 뉴스를 봤는데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참패했다는 게. 네.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막판까지 그런 분위기를 계속 띄운 것 같아요. 정말 박빙이다, 뭐 결선 갈 수 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검증해서 좀 더 걸러서 이게 제대로 된 정보인가를 판단하고 이럴 때 있어서. 네, 이게 글로벌 이슈고 해외 다른 채널들에서도 나오는 사실인데 그 정부 관계자 말만 듣고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이제 더 안 되죠. 아니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눈을 마주치게 182개국이 넘는 언론에서 나왔을 텐데요. 그럼 저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영방송의 민영화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용화 주제. 다음은 TBS입니다. TBS 당장 죽을래 6개월이라도 살래. 너무 제목이 잔인합니다. 네. TBS 상황은 되게 엄혹하고요. 네. 오늘 사실 희망퇴직자가 오늘이 마지막 근무 날이어서 제가 이제 몇몇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사실 오늘 머릿속이 되게 하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1년 전에 저는 오늘 같은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그렇고 네. 또 TBS가 이렇게 빨리 민영화 선언을 하게 되리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네. 네, 지금 저희 그 대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선택한 마지막 수단으로 민영화 선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민영화하겠다는 거예요? 주식회사 아니고 자본금이나 건물도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민영화를 네. 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민영화의 준비?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 YTN 같은 건 최대 주주를 변경해서 공기업이 4개월로 이제 변경되는 거라면 사실 TB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 출자 출연 기관인데 서울시 출자 출연 기관이 민영화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자본도 없고 또 뭐 건물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민영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솔직히 좀 짐작이 안 가요. 그러니까 사실 시의회 때 민주당 의원이나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물어봤던 것이 민영화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되게 충격적인 일이고, 네. 근데 그렇습니다. 네. YTN 그 사용화 이슈가 처음 터졌을 때 여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YTN이 지금 라디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는 분리해서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데다가 주겠다 이런 얘기를 여당 사람들이 했어요. 그게 보면 TBS도 민영화되면 이게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라디오 채널이니까 네. 이게 아마도 보수 진영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에 TBS를 라디오 주파수를 줄 수 있다. 그 나라가 원하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권이 사실은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사실은
갖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채널을 갖고 싶어 하고 특히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되게 탐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영향력이 사실 라디오를 지금 안 듣는다 하지만 사실 그게 기사화도 되고 유튜브로도 방송되면서 바이럴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정당한 어떤 정권의 그런 뭐랄까 나팔수 같은 그런 걸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TBS FM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뭐 TV조선이나 다른 종편들이 굉장히 탐을 낸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민영화도 충격인데 혹시 민영화가 되는 그 수순이 혹시 저희 구조조정을 통해서 아주 뼈다귀로 만든 다음에 그 뼈를 갈라 또 종편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주고 파는 거 아닐까? 내부 구성원들이랑 뭐 논의나 이런 게 이루어져서 선언한 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다음 달부터 예산안 심사가 있어요. 근데 예산안에 TBS는 0입니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산안이 빵이라고요? 네,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예산안 올해 심사 연말로 전에 폐지되는 조례안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희망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용 부분은 일정 부분 좀 정리가 이 정도 선에서 멈춘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뭐 구조조정이나 그런 압박들이 더 올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민영화 선언 자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압박으로 느껴지고요. 지금 시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을 해달라는 그 조건으로 지금 사실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6개월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니,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TBS를 계속 살리기를 바라고 그래서 본인을 위한 방송을 하길 바라고 그러면 서울시 의회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그냥 솔직히 서울시의회 입장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영기 의장,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없어져야 된다. 네, 없어져야 된다. 또는 독립 경영의 길로 가라라고 하는데 솔직히 독립 경영의 길로 가라는 말은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서울시 출자 출연 기간이기 때문에 제한된 게 되게 많아요. 상업 광고도 허용 안 되고 광고도 못하게 돼 있죠. 네, 광고도 못하게 돼 있고 저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시에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걸 풀어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런 게 아직 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민영화를 하라는 것은 솔직히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그 사장 선언한 이후에도 시의회는 별다른 반응은 없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시의회에 요청을 한 거거든요. 6개월 연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리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정리 기간이 6개월 필요하니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의회에 얘기를 한 거라서 지금 시의회도 아직 이것조차도 받을지 안 받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국민의힘은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는 왜 오세훈을 보고 서울시 국민의힘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저도 되게 신기한데요. 서울시 의회가 보는 분이 오세훈 씨가 아니겠죠. 그렇죠. 서울시장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서울시 의회는 국민의힘당 소속이니까 이제 그 당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좀 견제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 약간 정치적인 막 역학 구조 안에서 지금 TBS가 뭐 이렇게 저렇게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이게 구성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시청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이게 지금 한 달 지금 올해 말이면 폐지가 되는데 실제 폐지가 될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아직도 지금 계획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거의 목줄 끝까지 막 죄고 들어가는 그 모양새가 정말 무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실은 사람들이. 되게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TBS에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저기 아까 앞에 이렇게 연설하셨잖아요. 이동관 탄핵 관련해서. 근데 저는 저기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TBS 상황이 너무 엄혹한데 지금 이동관 탄핵을 외칠 만큼의 여유조차도 없었어요. 이거가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걸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TBS를 이제 이렇게 와해시키려고 했던 그때 이제 이유를 제일 처음에 든 게 아마 김호준 방송이었잖아요. 그 정파적이라고 하면서 이제 없애려고 했던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당파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을 위한 방송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사실은 우리가
되게 정확하게 좀 바라보고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KBS나 MBC나 YTN도 정파적이고 이런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원하고 하는 거는 공정한 것이 아니고 반정파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당파적인 방송을 요청을 한다.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영방송의 사형아 K님 키워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레파토리. 자, KBS ETV는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형아가 나오고 20년 전에 레파토리. 요건 뭡니까? 뭐냐? 레파토리 뭐예요? 봐봐요. 오래된 레파토리입니다. 레파토리. 오래된 레파토리. 네. 저희는 이제 채널이 이제 기본적으로 TV 같은 경우가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네. 1TV, 2TV. 2TV. 뭐 라디오 채널까지 하면 훨씬 더 이제 많아지는데 1TV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하고 있지 않아요. 광고를 하고 있지 않고 네, 2TV 같은 1TV 는 경우는 없죠. 이제 광고를 하고 있고 네. 저희가 회사 전체가 공사가 한 1조 4천억 정도의 예산을 연간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그냥 소위 말해 수신료 재원이 한 7천억 정도가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거의 그 절반에 가까운 네. 정도가 이제 수신료고 나머지를 광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컨텐츠를 판매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수익들로 해서 이렇게 전체 구성을 해요. 이렇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이 KBS는 늘 수신료 인상에 초점을 맞춰왔죠. 사회적 논의 자체도 KBS 수신료를 올려줄 거냐, 뭐 계속 유지할 거냐의 문제였지 이런 식으로 파괴시키거나 후퇴시키거나 아무도 네.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도적으로 되게 약한 기반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논의들이 계속 전개가 되오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수신료를 인상을 해야 되는 몇 번의 분기점들이 있긴 했습니다. 역대 어떤 진영의 사장을 떠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근접했을 때가 네. 아마 김인규 전 사장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럼 우리가 1TV 광고 같은 거 전향적으로 안 할게 이런 선언이 됐죠. 수신료를 대신에 더 올려서 공영방송의 토대를 더 강화하자. 그 사장 청문회도 아마 그때 이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영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뭔가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광고라는 그 자본에서는 조금 더 멀어지는 그러므로 해서 자본 권력으로부터는 좀 독립될 수 있고 그게 수신료 자체가 이제 또 정치적인 독립의 상징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왔는데 실패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추진하던 그 산물들만 남아서 네네. 사장 청문회 제도는 그대로 약간 일종의 그것도 뭐 규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만 남아있고 사실 수신료 인상은 안 된 상태에서 밑바닥이 뚫리는 거는 너무나 약한 집안 구조였고 그래서 이 민영화라는 거는 늘 얘기가 나왔어요. 늘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어서 질문하실 거죠? 네네. 계속 이어서 대답을 드리면 네.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방송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리소스가 들어가고 뭐 스튜디오라는 공간, 뭐 제작 비용이라는 네.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TV만 어떻게 떼낸다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뉴스를 한 곡지를 만들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1TV 전파를 타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2TV 전파를 타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정확하게 내가 투입된 이 비용이라는 것들이 1TV는 얼마만큼, 2TV 얼마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물리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이 1TV의 영역을 어떻게 분류할 건가? 그것도 지금 그 자체 되게 그렇죠, 기준도 그렇죠. 없고. 예. 그러면 지금 KBS ETV 제어가 심사 때마다 점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사실인지 이 재승인 요건이 뭡니까? 어떤 걸 저는 이 충족을 못한 거예요? 질문이 되게 악의적이네. 질문이 악의적이네. 부족한 거를 전제하에. 네, 자, 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조건부 제허가라는 게 2번 연속인가를 저희가 받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다른 방송사들도 아마 비슷하게 가는 것이고 방통위가 이제 제허가를 할 때 3년인가 한 번씩 할 때 그 채점 기준이라는 게 있죠. 네. 그게 정성적인 것도 있고 이제 정량적인 것들도 들어가는데 뭐 만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990점 이렇게 하면 사실상 까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심의 규정을 뭐 지키든지 아니면 뭐 문구의 사이즈, 뭐 화면의 사이즈 어디에 배치할 건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규제라는 것들을 안 지켰을 때 받는 페널티들 있잖아요. 네. 이걸로 점수를 까나가. 근데 어느 시점에 또 그 소위 말하는 이렇게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정성적인 평가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또 점수를 좌우하는데 그 기준이 650점이에요. 아, 네. 통과되는 네. 게. 근데 그게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될 때 뭐 조건부라는 것들이 붙기도 하고 하는 거여서 지금 KBS는 어쨌든 간에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상태고 지금 이제 그게 진행 중이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지금 바뀐 경영진들이 방통위에서 이제 마지막 청문을 했고 네. 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설마 제어가 심사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어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로 괴롭힐 수 있겠죠. 조건부 재승인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승인을 해주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더 공정성을 강화해라라고 하는 심사위원들의 요구사항들이에요. 네. 이거가 안 되면은 승인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해라고 하는 주문 같은 거로 생각하십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이런 말씀이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KBS2 드라마 중에 되게 좋아했던 게 프로듀서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네. 드라마 기억나시죠? 송혜교. 아니요. 아닌가? 죄송합니다. 차태현하고 공효진이 이제 KBS 네. PD로 나오는데 그 차태현이 1박 2일 PD였습니다. 근데 방심위를 되게 자주 가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게 하나의 그 뭐라고 하지? 에피소드예요. 네. 그러니까 방심위를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뭐랄까 방송사의 하나의 그런 에피소드였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일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프로듀서를 안 봐가지고 보신 분들은 많이 함께 공감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그러면 MBC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MBC는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MBC 좀 홀대받는 파스블 물음표. 아, 네. 자, 이 사형아, 민영아 정말 MBC는 특히 까다롭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MBC 민영아 포기하지 않을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MBC 민영아 방식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아유, 예측할 수 있는. 저한테 알려줄 거면 뭐. 예측하는 만약에 윤 정부가 다른 방송국들을 봤을 때 이런 방식으로 민영화 시도를 할 것 같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러니까 MBC 민영화 방안이라는 게 2012년 그러니까 국정원 정상화 전략 시나리오 네. 저희는 이제 MBC 장악 시나리오라고 했던 거기에 몇 가지 안들이 올려져 있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안으로는 이제 지방 MBC를 광역화 해갖고 저희가 이제 지방 16개 MBC가 같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광역화를 해서 그거를 지방 MBC에 매각해갖고 정수장학회 지분을 인수한 후에 뭐 우리사주조합과 국민주 형태로 매각. 이 안은 현재 자산 규모에 맞춰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신조 발행을 통해 인수자 공모. 세 번째는 이제 방통심의 아까 말했던 방통심의의 외국 보도 제재를 축적해서 네. 방송 제어가 거부를 한 다음에 폐업 후에 자산 매각 방식으로 신규 사업자 인수 추진. 이런 뭐 세 가지 안들이라고 만들어 놓겠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사실상 이제 MBC의 지분 구조가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적 소유 구조가 이제 70%를 갖고 있고 네. 30%는 이제 사실상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장, 그러니까 주인으로 돼 있는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약간 역사적인 맥락상에서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고 있는 거지 MBC에 대한 어떤 지배권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민영화한다고 하면 이 정수장학회 지분 30%를 어떤 식으로든 뭔가 챙겨줘야 된다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MBC의 자산을 재평가하면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뭐 적게는 뭐 10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네. 그럼 거기에 30%를 어떻게 정수장학회 3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조라고 치면.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그 장학회에 MBC를 팔아서 수천억이든 뭐 1조 이상의 돈을 준다?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MBC가 지역 16개 지역사 플러스 뭐 계열사 그다음에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해서 MBC를 대주주로서 소유하려고 하면 엄청난 자본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 방송법상에 자산 10조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의 10% 이상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산 10조가 안 되는 기업들이 네. 몇 조 원을 들여서 MBC를 사들여야 되는 삼성, LG 이런 사람들 못 못 산다는 사는 거죠? 거예요. 오. 그러면 그런 대기업이 아닌 그보다 이제 적은 기업들이 MBC에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나? 이게 현실성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같은 언론사에서는 못 사요?
같은 언론사 못 사죠. 예. 아 그래요? 뭐 TV조선이 내가 사겠다, YTN이 좀 사겠다 이래도 안 돼요? 제한이 있죠. 30%인가? 30%. TV조선이 이만큼의 그 수조 원을 3조. 투자해서 MBC를 산다라는 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MBC 민영화는 좀 쉽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네. 하여튼 이 정권이 너무도 무도하고 끊임없이 MBC 민영화를 압박하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국정원이 몰래 만들었다가 적발됐던 이런 시나리오들 말고 별개의 시나리오를 계속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MBC를 축소시켜서 쪼그라들게 만든 다음에 이걸 뭔가 민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네. 그래서 뭐 광고로 탄압을 하든 방통심의 제재를 통해서 뭐 제어가를 갖고 압박을 하든 일단은 MBC를 최대한 줄여놓고 그 다음에 뭔가 판매를 하려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 근데 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내부의 저항과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상황이어서 네. MBC 민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네. 끊임없이 대비하면서 네. 이 무도한 정권이 또 MBC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를 좀 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준비하고 경로 의존성. 그런 걸 예측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쵸. 항상 대비하고 계셔라. 네네. 자, 오늘의 OX 퀴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영방송 민영화는 정부의 엄포에 불과하다. 하나, 둘, 셋. X가 맞네요. 혼자 TBS. 그럼 나머지 분들은 엄포에 불과하다. 그 이상의 어떤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우리 여기 지금 엄포가 YTN 아니다. 당하고 있잖아요. 엄포가 아니라 저희는 엄연한 현실이 그렇죠. 저는 101 그 다민영은 엄포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사실 민영화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YTN은 좀 쉬워요? 안 쉬운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민영화를 꺼내서 좀 뭐라고 하지? 길들이기를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포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느 한 군데가 이거를 막아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탄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동이 MBC 방문진에서 한번 걸리고 지금 YTN 오늘도 뭐 짧은 시기이긴 하지만 일단 제동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쌓여가면 그런 민영화 시도도 좀 타격을 입을 것 같고 근데 어디를 하나 해봤더니 좀 이게 쉽게 되네 하면 이거를 사례로 삼아서 다른 방송사들까지 계속 이제 확산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신기한 게 이렇게 어거지로 하는데도 된다는 게 그게 더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이렇게 막 억지로 뭐 원칙도 없이 했는데도 된다. 이게 통한다는 게 저는 더 신기할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영 방송사들은 민영화, 공영방송의 민영화가 경쟁사가 늘어 싫어할 것이다. 종편이나 이런 채널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싫어할 것이다. 종편 채널들은 공영방송이 민영화되면 싫어할 것이다. 경쟁사가 늘어가지고. 자, X가 맞네요. 혼자 오늘 외길을 가시는데. 왜 제가 확실하게 느끼게 네. 저희가 왜 상업 광고 허용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죠? 네, CBS가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사, 그러니까 민영방송사가 사실 광고 시장에서 공영방송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 리는 없다고 나눠 먹기니까. 네, 왜냐면은 광고 시장은 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분명히 SBS나 뭐 좋아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은 X를 들으셔서 네, 어떤 이유로? 우리 K님은 어떤 이유로? 아니 근데 저는 지금 그 광고 시장 자체가 이미 뭐 공영 민영 할 것 없이 그렇게 막 딱 이게 이분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장 구조 자체가 그리고 광고 시장 자체가 좀 가지는 포션 자체가 수익 모델에서 자꾸 이제 어찌됐건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사들도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발굴해 나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 재판매가 사실 광고를 이제 추월을 했잖아요. 예전에는 광고 매출이 가장 의존성이 컸던 건데 그래서 뭐 굳이 지금 이런 것들이 뭐 싫어하고 말고 할 거의 문제까지. 그러니까 광고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이 지상파에서 톤이 너무 다른 광고들 있잖아요. 연속으로 막 3번 보험 광고, 매트 광고, 막 갑자기 나오는 광고들. 그런 광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봤을 때 이거 약간 광고 시장도 달라졌다 느꼈습니다. 전 광고적으로는 뭐 경쟁사가 더 늘어서 뭐 다른 사들이 싫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공영방송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민영방송사들이 어떤 공영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KBS나 MBC나 이런 뭐 YTN이든 TBS든 이런 공영성 있는 언론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민영 방송사들도 어느 정도의 공영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상업주의만 추구하는 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만의 이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송사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공영 언론사들이 없어져서 다 상업화되면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공익성보다는 상업성에 더 치중하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주인들 입장에서는 공영 언론사 없어지는 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가 정말로 민간의 어떤 효율성을 부여할 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부셔서 당파성을 주입하겠다는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민영 방송사들은 공영방송 부서지는 거 보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좋아할 수도 있다고 또 보여요. 그 사주들은 내부 구성원들이 한번 다르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슬픈 일이네요. 네. 자, 요거 간단하게 질문해보고 마무리 지어볼 텐데 공영방송 만약에 없어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짧게 한번 예측해 주시죠. Y님부터. 근데 질문이 뭐라고요? 오늘 많이 힘드시죠? 오늘 일이 많았어요. 없어지면 다 사용화돼버리면 다 사용화돼버리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서도 얘기하긴 했었죠. 외국 보도라든지 기타 등등 보도의 성역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방상훈 사장 일가의 비리를 이런 거. 보도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YTN의 사주가 들어서면 YTN은 아마 사주의 비리를 보도하지 못할 거예요. 보도할 거 아니에요? 보도할 거죠. 못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만큼 압박이 심해진다는 거죠. 유진그룹이 노조 탄압으로 유진그룹 중에 핵심이 유진기업인데 노조 탄압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렇다면 YTN이 노동자의 편에서 보도를 할 때 유진 기업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성역이 하나둘씩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K님은요? 지금 심은정님도 재난방송에 대한 걱정이 크시더라고요. 저 재난방송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축소되고 이런 것들의 제한 배분이 안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 재난방송이 공영방송이 줄어들어서 그 재난방송이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공영방송이 다른 해야 되는 비판과 감시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우려가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회 시스템의 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만 유지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비판 기능과 감시 기능의 축소를 더 걱정하고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벌써 딱 나타나는 것들이 그 고발사주 검사 보도는 없는데 손준성? 거기에 대통령의 이제 김장 담그는 거 김장 담그는 거 나와 지금 KBS에 김치의 날 리포트에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연속성이 있긴 하네. 근데 그 재난 김장 담그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는 게 더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재난 방송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행정 시스템 마비된 거 또 마비됐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회적인 재난에 속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인데 KBS 보도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부분들. 재난이라는 게 이제 자연 재난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풍 올 때 조심하십시오. 수해 날 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영방송 해야 되는 본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역할에 국한되는 게 오히려 더 공영방송이 저는 망가지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적 재난 같은 것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등한시돼 버리고 그게 결국에는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일 텐데 그런 것들이 축소되는 게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거죠. 네, 자, 저는 랩님은 1공영, 다민영 이 얘기 자체가 어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시장 경제 이런 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영 방송끼리도 경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MBC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KBS랑 모니터를 서로 해가면서 예를 들어 재난방송이든 어떤 보도에서 누가 더 약간 공익적인 역할들을 했나를 갖고 내부에서 평가하면서 우리가 이번엔 좀 부족했다 아니면 이번엔 우리가 좀 더 잘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부가 발전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럼 1공영, 다민영 이렇게 KBS만 만약 공영방송으로 남는다고 하면 KBS 자체도 이 공영성의 역할이 떨어질 것이고 전반적으로 민영 방송사들은 되게 총량으로 보면 어떤 공영적인 가치가 방송에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도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맨날 지금 무슨 이동관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하고 마치 지금
보수 쪽이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양 엄살을 떨고 있는데 만약에 공영방송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거예요. 압도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여론 지형이 될 거여서 좀, 네.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수신료가 2,500원인데요. 그것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컨텐츠 비용이 저는 소비자한테 증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왜냐면은 EBS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컨텐츠, KBS에서 공짜로 싸게 볼 수 있었던 컨텐츠를 굉장히 고비용을 내고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거는 아마 되게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언론아싸 우리 길리님의 한 줄 평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사용화에 대한 시나리오 관련해서 한 줄 평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위기 때마다 사실 공영성이 확장되어 왔어요. 여러 시민 여러분들이 사실 체감하지 못하겠지만은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사실 많은 언론 장악 시도가 있었을 때 공영방송에 대한 침탈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그 위기를 겪을 때마다 사실은 내부에서 공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 들어요. 저는 이제 다음번에 주제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공영방송이 시민들을 위한 제도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지금 필요할 때다. 예를 들면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시청자위원회.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시청자위원회가 지금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가 한번 다 모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제 시청자분들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만들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공영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화를 논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때다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딱 끝날 때쯤 되니까 200분이 넘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진지한 얘기 많이 했는데 끝까지 하품 한 분도 안 하셨어요. 제 눈에는 하품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보이시고 207분 계신데 거의 보여요? 거의 5분 정도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셔서 아주 경청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한 주 동안도 날씨가 춥지만 목소리 내서 더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YTN 그리고 이동관 탄핵에도 꼭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결과를.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꼭 탄핵이 되어가지고 그 이유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영방송 지킴이 공불리 11월 미션 소개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언론의 인사가 되는 그날까지 마무리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건데 제가 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YTN 시민주주 운동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YTN 매각 승인 취지의 보류라는 기이한 결정을 방통위가 내렸고요. 네. YTN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시민들 YTN 주주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동관 탄핵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이틀 뒤에 이동관 탄핵될 수 있도록 이동관 탄핵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이동관 탄핵을 외치면서 이제 끝내보죠. 그렇지. 이동관 탄핵!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